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윤책TV 망명방송의 전윤책입니다. 어젯밤 조국 펀드의 키맨 조범동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조국 씨에 따른 비공개로 검찰에 전격 소환되었습니다. 그 딸에게 가짜 표창장을 주었다 해서 사무소 위조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씨는 지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하니 가히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권력의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조국 씨에게 법무부 장관이 앉는 회전 의자가 그리 편치만은 않을 것 같군요. 이 사람들은 드러난 강남 좌파의 민낯을 보면서 신즉팬이 진짜 즉팬이 부르고 있습니다. 조국 씨는 남은 생에 그 조롱을 또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알량한 장관 자리는 그저 잠깐 지나가는 영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국 씨의 제자들도 있을 서울대생들은 연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딸의 어지는 입학 비리는 우리 사회를 지키는 도덕성의 뿌리를 건드린 사건입니다. 바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을 깨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조국 장관은 공정사다리라는 글자를 붙인 사다리를 옆에 두고 청년들과 대화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이러니 더욱 불이 붙는 겁니다. 수치심을 모르는 모습에 결국은 같은 직종에 있는 분들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서울대 동료 교수들을 포함한 전국 교수들이 들고 일어났죠. 이게 바로 민심위입니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의 공소장에 딸 진학을 도우려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제가 조국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딸의 어지러운 입학을 위한 표창장 위조를 과연 아내인 정경심 씨가 남편에게도 비밀로 했을까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런 일은 부부가 함께 논의하고 결행하는 겁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내의 그런 범죄 행위에 남편이 나는 전혀 몰랐다. 그러니 죄가 없다면서 버텨도 되는 것입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된 건 전적으로 조국 씨의 명예욕에다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통령의 아집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혹 있을지 모를 제 아집이나 편견을 고쳐줄 레드팀을 만들 텐데, 그래서 달콤한 말보다는 쓴소리를 먼저 들을 텐데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더군요. 그는 세상의 언론들이 연일 사설과 칼럼으로 조국 임명을 재고하라고 하는데 이 무수한 가능들을 하나같이 물리쳤습니다.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드라마는 이제 어디로 흐를지 모를 정도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온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드라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얘기라면 탄핵 무렵에 저도 방송국에 매일 출퇴근을 했으니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을 두고 벌이는 정략 게임을 살펴보죠. 여기엔 친박 비박은 물론 민주당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들이 사회면 구석에서 다룬 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900일 만에 구치소 밖에 나왔다는 뉴스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10시 반에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 오늘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는 것인데 수술 후 재활까지 석 달 정도 입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도 외부 병원에 치료를 받긴 했습니다만 입원은 처음이죠. 그래도 여전히 수인의 신분내라서 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옆모습만 보도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통증과 허리 디스크를 알아왔습니다. 이건 꽤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안전병이 책상과 의자가 절실했는데 황교안 총리 시절엔 매몰차게 거절당했고 그 뒤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 비로소 이 문제가 풀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KBS 김재동 프로그램에서 밝혔는데 나중에 좀 후회가 되더군요. 친박 그룹과 황 전 총리 사이를 이간질한 셈이 됐는데다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관료적 기질을 전혀 버리지 못한 황교안 대표만 나쁜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까지 간간히 건강 문제가 알려졌지만 대부분 과장이나 룸으로 밝혀졌는데
이번에 수술과 장기 재활로 석 달 정도 입원해야 한다는 걸 보면 그동안 건강이 매우 악화된 것 같습니다. 명색이 직전 대통령인데 온갖 수모를 겪으며 하루 10시간이 넘는 재판을 일주일에 나흘씩 받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남성도 이쯤 되면 쓰러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정말 이해하지 못한 게 바로 이런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재판. 재판 받는 것 자체가 가혹한 고통을 주는 형벌과 같은 재판입니다. 그런 재판을 하는 게 우리 사회에 통한다는 것. 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그래도 하고 있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잘난 인권 변호사들은 다 어디 갔는가요? 나중에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건 마지막 자기 방어로 보였습니다.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은 영어의 몸으로 그동안 큰 고통을 받았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이어 지난 9일 변호인이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 두 차례 다 검찰이 불허했습니다. 건강이 심각하게 나쁘거나 수감 생활로 생명 보존이 어려운 경우에만 형집행 정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국 장관이 등장하자마자 뜻밖에도 11일 외부 병원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건강이 심각하게 나쁘지 않다고 본 형집행 정지 불허 결정도 다분히 정치적 판단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어떻든 정치판은 박 전 대통령 석방 문제로 벌써부터 입방아를 찍어대고 있습니다. 수술 후 3개월 입원 기간은 형집행 정지를 위한 준비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두 가지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민주주의에서 신분 차별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직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재판은 국가의 명예와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중세 시대처럼 왕이 왕을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제가 꾸짖는 것도 아닙니다. 문명국에서 흉악범이 아닌 직전 국가원수를 수감 상태로 재판한다는 것은 나에겐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그의 모든 죄책을 사면하는데 서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언론들이 포드 대통령을 맹폭했습니다. 선출 권력이 아닌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인기도 바닥을 쳤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포드 대통령이 서가자 언론인들은 앞을 다투면서 포드 대통령의 영전에 사과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당신의 그 결정으로 미국은 국격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둘째, 제가 대통령이 꼭 사면되어야 된다고 믿는 이유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유독 박 전 대통령을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법의 대원칙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건 변호인이 무능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10시간이 넘게 일주일에 나흘씩 재판하는 것은 가혹 행위를 넘어 살인적 행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 중 가장 무거운 것이 뭘까요? 아마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업들이 출연한 780억을 뇌물로 본 것이겠죠. 그런데 그건 처음부터 뇌물로 의유를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그게 빠졌다면 어땠을까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무죄가 난 항소심 재판에서 굳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 둔 것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어떻든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엄청난 형량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징역 33년이죠. 형량이 너무 높아 보이니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석방은 어느 쪽에 도움이 될까요? 박 전 대통령을 계속 수감 상태에 두는 건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수감된 지 2년 반이 되었죠.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을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석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연초에 저는 KBS 프로그램에서 올해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될 거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 소득주도 성장이니 주 52시간 제니 하면서 경제를 추락시키고 빈부격차가 더 확대되어 지지도가 폭망한다면 총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가 선택할 길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형집행 정지든 사면이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그건 문재인 정부가 어려워질수록 여당에겐 보수 분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만약 민심 위반이 가속화된다면 여당으로서는 앉아서 주거나 서서 주거나 마찬가지일 테이니 보수층을 일단 분열시키기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절실할 겁니다. 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요? 나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을 때 급진 좌파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절대 세력이었던 박 대통령은 홍준표가 물러난 당을 접수하고 비대위를 꾸리는데 김종인, 이상돈 등과 함께 진보 이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바로 김종인 씨가 외친 경제민주화죠. 김종인 씨는 새누리당을 완전히 좌클릭시켰습니다. 그러자 당에서 인기 없는 단어인 보수를 버리자는 말이 마구 쏟아졌죠. 나는 그때 박 전 대통령에게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전자들처럼 이념적으로 당을 결속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탄핵 사태를 맞았을 때 비박으로 하여금 이반자가 되게 한 것이죠. 그녀는 아버지 박정희의 후광으로 정치적 성공을 구가했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 모두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자신과 가까운 극소수의 참모들 외엔 소속 의원 대부분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심지어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무성 의원도 비서실장을 지낸 유승민 의원도 남처럼 대해서 결국엔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당내 반대파와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최종적인 자리이며 임기 뒤에 정치적 목표를 가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좌파만을 무조건 끌어안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치 영원히 정치를 하고 대통령을 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자, 그녀는 아버지의 후광과 신비주의로 정치적 성공을 거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그녀를 지키는 진정한 참모는 문고리 3인방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그 3인방도 결국엔 그녀를 배신한 셈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그리고 그녀의 메시지가 직간접적으로 과거의 지지자들에게 전달된다면 친박과 비박의 싸움은 다시 불붙을 겁니다. 제가 한국당 조강위원으로 잠시 머물렀을 때 작년까지 박근혜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탄핵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더 이상 서로를 질시하지 않고 이해하도록 차라리 피 터지게 싸워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화학적 융합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제로의 기회를 흘려보내고 박근혜 문제, 다시 말해 물과 기름 같은 친박 비박의 문제는 여전히 잠복해 있습니다.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화약과 같은 문제 말입니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상에 다시 나온다면 필연적으로 친박 비박 간의 치열한 명분 싸움이 벌어지겠죠. 민심이 아무리 떠나도 한국당 역시 대중의 신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엄청난 플러스 요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몇몇 뜻있는 이들이 애를 쓰겠지만 결국 보수 통합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상상하기도 싫은 개헌 저지선을 잃는 일이 되겠죠. 어쩌면 그때야말로 우리 모두가 최종적으로 박근혜를 버리는 날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수 통합을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 시청자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